그래서 이제 체납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의 관리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보조금하고 출자 출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형 평균과 세종시 2018년 값이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광역시 일반 7개 특광역시하고 세종시의 특징 차이입니다. 나머지 특별시, 광역시는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이중구조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나 출자 출연 같은 경우 지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기초자치구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실제 집행 사업은 기초에서 합니다. 자치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광역이 보통 자신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단층형 구조를 가진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기초가 하는 지방보조사업, 출자 출연 이런 것들, 행사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광역단체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배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 광역시랑 비교하면 당연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종시가 특별하게 더 집행이 많았다라기보다는 비교 대상이 되는 광역하고 봤을 때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비교 대상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라는 형태의 시가 하나밖에 없는지라 이게 비교를 다른 거랑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데 앞으로는 동일 사이즈의 인구 규모 같은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세종시에 좀 의미한 결과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좀 보여드리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보고서가 이제 현재 365에 가안이 올라가 있고요. 현재 책자 인쇄돼서 최종적으로 저희 재정분석 단체별 결과가 이제 공포되는 형식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자가 올해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종시의 전반적인 세출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채무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들이 이렇게 해서 도식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세입 쪽은 양호하나 세출 쪽에서 유형평균 대비 조금 부진하다. 근데 부진하다는 의미가 이 도시의 특성, 구조에서 오는 것들이 좀 강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참고지표가 저희가 1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종시에 조금 의미가 있을 만한 지표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률하고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유형평균에 비해서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률도 대부분 감소하는데 세종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도시가 커가는 형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들은 민간 위탁 대행이라든가 이런 민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런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걸 표현하진 않는데 집행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올해 참고지표 예산 불용액 비율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집행 잔액에서 보조금 반납금을 뺀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즉 사업을 계획했다가 쓰지 못했던 2월금이 아닌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는데 저 비중이 유형 평균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납니다. 저 말씀도 사실은 18%면은 기초 수준에서 봤을 때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광역 아까 말씀드린 구조와 똑같은 게요. 예산 집행도 광역은 스스로 하는 사업보다는 기초로 통해서 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도 훨씬 높고요. 불용액률도 훨씬 낮습니다. 기초에 비해서.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 구분이 되지만 많은 특성들이 기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보통 비교되는 광역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재정분석 우수 사례를 뽑아 보면은요, 결국엔 지방세 수입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형평균이 42% 정도 수준인데 43% 지방세 수입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취득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공공주택하고 아파트 들어왔을 때 취득세 등록세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개발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해가지고 입주하고 부동산 거래 매매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 취득세 증가 추이가 둔화되고 있어서
지방세 수입 증감이 좀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그 그래프상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세수 추계를 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액 수입 같은 경우 증감률이 48.48%입니다. 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개발에 따른 부담금, 그다음에 그 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오다 보니까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각종 뭐 자동차 관련된 주차장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설 사용료들이 증가로 인해서 세액 수입이 증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세종시가 앞으로도 그 좀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선 시설에 대해서 좀 관리 체계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액 수입의 체납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서 이게 세액 수입이라는 게 지방세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지방세의 증감이 둔화되고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목 신설이라든가 세율 조정권이 상당히 약합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면에 세액 수입 같은 부분은 대부분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방의회 경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리면 부진 사례 중에서 보조금과 순자 출연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구조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종시 재정부족 결과하고 앞으로 좀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현황하고 설명들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지방회계 통계센터의 이계형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왜 화면이 이제 유세본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앞에 이제 윤태선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그 재정 분석, 예산 결산과 재무 결산 내용들이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분석 결과라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발표할 내용은 발생주의 회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작성된 재무제표의 정보를 가지고 세종시의 어떤 그 재무 분석을 해본 그 결과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이제 순서는 저희가 이제 그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무 분석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고 분석한 결과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재무분석 컨설팅은 저희 이제 지방회계 통계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진한 이제 목적은 저희가 발생주의 복식후기 제도가 이제 도입한 지 이제 13년이 됐는데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재무제표 정보 발생주의 정보들을 가지고 정책에 활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좀 미흡하다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재무분석 지표를 가지고 자치단체를 진단해보고 분석하는 컨설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 원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적정 수익자 부담률을 한번 제시해보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올해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재무 지표 컨설팅은 이제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가 완료됐고 순천시까지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세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컨설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요 세 그 자치단체를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또 특징이 또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그 열악한 주변 여건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서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노령 사회에 들어가 있고 이래서 지표도 안 좋고 이런 그 대표적인 자치단체였고요. 순천은 또 해보니까 순천은 오히려 옆에 이제 광양시나 여수시가 같이 이제 산단이 조성돼 있고 해서 뭔가 그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건이 좋은 거기에 이제 그 순천만 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그래서 지표가 또
상당히 좋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였고, 세종시는 이제 지금 이제 중간 정도 하고 있는 단계지만 세종시도 매우 이제 지표 면에서는 매우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 여건도 되게 좋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그런 이제 자치단체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좀 고도화 시켜가지고 이제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분석 컨설팅은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제 처음에 세종시 같으면 세종시의 어떤 주변 환경적 요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재무분석 지표들을 가지고 해서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통해서 이제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심층 분석에서는 이제 재무제표에 들어있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 가지고 이제 정책 시사점이 있는 내용들을 좀 뽑아보는 그런 이제 심층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이제 좋고 뭐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성과라고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의 환경 요인 쪽에서 이제 먼저 총자산 규모를 보면, 이 총자산 규모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제 전체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17개 광역 자치단체들의 어떤 총자산 규모의 순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43개 중에 몇 위냐. 그래서 세종시는 이제 12년도에 한 144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7년도에 45위까지 이제 해서 이제 그 안에 자산 증가율 순위로는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인천광역시 같은 데서 이제 좀 그 자산 증가율 순위가 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총수익 규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위를 봤을 때 세종시는 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건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41위로 좀 이제 증가율이 좀 높은 편으로 나왔고요. 인구수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세종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시도를 보면 인천이나 뭐 경기도, 제주도 이런 쪽에 이제 좀 순위가 이제 많이 급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어떤 그 정책 방향 쪽에서 보면 보통 이제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이제 시정 목표나 이런 이제 그 방침을 이제 세우는데, 세종시는 이제 행정수도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출 쪽에서 저희가 발생주의 정보들을 위주로 이제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출이나 이런 쪽에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중기재정 계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만, 중기재정 계획이 이제 크게 어떤 뭐 그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떤 분야 쪽으로 좀 힘을 싣고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사회복지, 뭐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쪽에 이제 분야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중기재정계획에서 한 5년간의 이런 그 신장률을 봤을 때 좀 낮은 분야는 이제 역시 산업 중소기업이나 보건, 문화 및 관광 이런 쪽은 크게 이제 어떤 뭐랄까요, 좀 이게 중점 분야에서 좀 비껴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시는 그림은 세종시의 재정 운영표에 들어있는 사업 총원과 순원과가 들어있는 이제 표입니다. 여기서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세출 비중과 비슷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사업 수익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여기 이제 사업 수익을 구성하는 거는 어떤 이제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같은 이제 것들이 많이 거의 큰 비중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사업 수익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세종시의 어떤 세종시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했을 때 이 세종시는 그쪽으로 특화돼 있다, 차별화가 있다 이런 이제 인정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면, 그런 부분이 보통 이제 사회복지나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이제 이런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원과를 봤을 때는 이제 교육이나 수송 및 교통 이런 쪽은 어떤 국고보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세종시가 자부담을 통해서 그 분야 쪽에 어떤 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분석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 진단을 하게 되는데, 재무분석 진단은 저희가 이제 5개 영역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5개 영역을 정의를 하고 그 영역별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쪽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뭐 지속 가능성, 이렇게 회계 책임성까지 5개 이제 영역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 실제로 건전성은 재정 상태의 건전성, 그리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특히 이제 투명성이라 그러면 결산 공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뭐 이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영역을 구성을 해서 그 영역에 대한 이제 그 지표값을 가지고 각 비교 대상 자치단체들 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준 점수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하는 그 자치단체들의 평균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자에서 보시면 그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그림이 좀 작게 나와서 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특광역시 8개 특광역시에 대해서 2018 회계년도에 저희가 영역별로 비교한 부분을 보면 세종시는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제 지표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특광역시 8개의 평균은 보라색으로 보여집니다. 저 안쪽에 이제 보라색으로 보여지고 제일 바깥쪽에 파란색이 세종시입니다. 결산 공시의 투명성, 결산서 공시하거나 이런 거에는 좀 이제 아직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왜곡되게 이렇게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건전성이나 효율성 이 모든 영역에서 특광역시 평균보다 매우 우수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영역에서 다 이제 거의 우수한데 지속 가능성만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인천광역시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다 평균보다 이제 미흡한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018 회계년도 그 자체가 그렇게 이제 지표가 좋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이제 말씀 들어보면 지금 세종시의 고민은 지금까지 이제 계속 비약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2017 회계년도 정도에 이제 피크가 아니었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이 이제 피크면 어떻게 이제 지속 성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17하고 18 회계년도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지표상으로는 조금 18 회계년도에 조금 떨어지는 그렇게 변화가 보이는 그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그렇다고 이제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작아서 여기서 보시기엔 좀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로는 이렇게 나오고요. 한번 이제 17개 시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전체랑 한번 비교를 했을 때는 지표상으로 그림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매우 우수하게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지고요. 충청남도는 평균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경상남도는 평균보다는 우수한 이런 자치단체 간의 비교가 가능한 이런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자치단체 영역을 구성한 지표별로 이제 한번 보면 모든 지표들이 그 안에가 이제 빨간색 그림이 동그라미가 이제 유사 평균인데 유사 평균보다도 이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합니다. 다만 이제 총 부채 대비 차입 부채 비율이라는 거에서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워낙 이제 세종시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 지표의 산식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차입 부채가 많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지표가 다 우수합니다. 특히 회계 책임성 지표는 이제 총자산이나 총수익 이런 거를 이제 주민 1인당 아니면 공무원 1인당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 이제 지표인데 마찬가지로 총자산이나 총수익 쪽은 매우 우수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부채와 총비용은 이제 조금 미흡하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주민 수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렇게 차이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역별로 측정한 그 결과를 이제 시계열로 12년부터 18년까지 쭉 봤을 때는 회계 책임성은 매우 우수하게 보여지고 지속 가능성이 잠깐 2016 회계년도에 잠깐 수렴하는 정도로 잠깐 하는 것 빼고는 모든 영역에서 다 우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성 영역에 이제 구성하는 지표 5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지표들이 총 부채 대비 차입 부채 비율 빼고 모든 지표들이 다 평균보다 매우 우수하게 보여지고요. 효율성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성 지표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자산이나 총 부채를 주민수로 나눈 거가 이제 워낙
총수익이나 총자산을 나눈 부분은 워낙 우수하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지속 가능성 쪽에서도 이제 뭐 그 지방세 수익이나 뭐 그런 부분들 매우 우수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방세 수익 관련한 지표에서는 잠깐 이제 2016 회계년도 쪽쯤에 한번 일시적으로 하락한 게 있었는데 17 회계년도에 다시 회복하면서 뭐 계속 우수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층 분석에서는 그 앞에서 진단한 부분에 대한 그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이제 다룰 예정이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좀 그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이제 뽑아보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같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그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컨설팅 보고서에 이제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게 자산 중에서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증가율이 최근에 이제 많이 그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할 만한 게 장기 차입금이 이제 2016 회계년도부터 이제 0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방채증권이 이제 발행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2018 회계년도에 한번 증가가 좀 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부채 비율에서는 다른 특별시나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가 안 되게 이제 우수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운용표 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각 재무제표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시사점을 뽑으려고 이렇게 이제 심층 분석을 실시할 거고, 이걸 이제 나중에 결산 부분 그 컨설팅 보고서에 이제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좀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에 넘어가고요. 신규 지표 진단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신규 지표 중에서 자산 노후화 비율이라는 걸로 이제 자치단체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유형 보정 자산, 그러니까 일반 유형 자산이나 주민 편의 시설, 사회 기반 시설들이 노후화가 얼마나 됐느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향후에 어떤 그 자산 대체를 위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런 소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세종시는 이제 유형 보정 자산 전체로 보면 21%입니다. 노후화가 많이 진행 안 됐다는 얘기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최근에 많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민 편의 시설이 매우 이제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민 편의 시설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를 또 이제 반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지표도 이제 보고 있는데, 순자산 비율은 바꿔 말하면 이제 자산 부채 비율이랑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세종시는 이제 그 순자산 비율도 매우 높게 나옵니다. 부채 비율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채 비율을 작게 유지하는 거가 자치단체가 한테 바람직한 거냐, 작게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고 봤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를 부담한다는 순자산으로 유보한다는 얘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지금 쓸 걸 안 쓰고 남겨놓는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부채와 순자산 비율이 이론적으로는 50대 50으로 가면 세대 간 공평하다 이렇게 봤을 때, 순자산 비율을 이렇게 너무 높게 유지하는 거는 어떤 그 세대 간 공평성을 좀 해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이런 것도, 이런 내용들도 이제 보고서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상 이제 급하게 이렇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일 첫 번째, 두 번째 발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1번, 2번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자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 발표 시간을, 지정 토론자 발표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서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론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첫 번째 발표와 관련된 세종시 재정 분석 결과 활용과 관련된 토론자는 박정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석 부장님을 수석 연구원이면서 부장님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 양완식 세종시 예산 담당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분은 김민예 세종시 사무관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장순 한남대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배 덕성여대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박정규 부장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관계상 3분으로 제한이 됨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방소득중재 박정규 부장입니다. 그 윤재석 박사님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저희도 고생했지만 그 일정 단축 같이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발표하신 거 보고 제가 좀 하는 게 있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특징이 세종시가 이제 지방세 비중이 높은데 여기 세분 잘 아시겠지만 좀 취득세 비중이 확실히 높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계산해보고 왔는데 방역 합산 기준에 했을 때 한 40% 정도로 안 되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근데 취득세 비중이 높은데 아시겠지만 신규 분양 때 취득세가 많이 거치는 구조다 보니까 신규 물량이 감소하면 아마 쭉 겁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에서 거기까지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유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재정 수지 비율 관련해서 적자로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집행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재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순세기획여금이 지금 한 300억 정도 감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순세기획여금이 감소하면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잉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률을 논하고 있는데 내년에 분명히 재정 분석할 때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사님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관계를 정립해서 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기업 부채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좋게 나오는데 세종시 공기업이 개발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 사실 개발공사에는 적합한 비율인데 세종같이 교통공사하고 시설관리공사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좀 양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지표인데 어쨌든 현재 인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제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하신다면은 부채비도 있지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엔 자치단체 의존도라고 해야 되나 전체 수입 중에 자치단체 지원금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두시는 게 아까 출자 출연 증가하고 연결해서 기관 자체로 놓고 보면은 그런 비중을 분석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환 씨. 사실 재정수를 매년 행안부에서 연구원에다 이탁을 줘가지고 연구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 우리 세종시 재정분석을 담당하시고 오늘 발표해 주신 윤재석 박사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7년까지 재정이 좋아가지고 재정분석 지표 자체가 좋았습니다. 17년도만 해도 19개 지표 중에 15개가 좋아가지고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고 16년도에는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18년도는 건전성 효율성 14개 중에 아까 보시다시피 7개는 양호하고 7개는 부진 해가지고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개 좋고 7개 안 좋기 때문에 이 재정 분석 지표가 이 재정 상태하고 상당히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통합재정 수지도 좋고 경상 수지 비율도 좋을 텐데 재정이 자꾸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부진한 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지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양호한 지표는 제하고 부진한 지표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재정 수지 비율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 2014년도만 해도 흑자가 30%가 넘었었습니다. 30%. 그리고 이제 그 작년도 계속 떨어지다가 떨어졌지만 흑자였었는데 지금 적자로 된 이유가 아까 박사님이 순세기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차입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 기금에서 800억을 차입을 하다 보니까 이 통합재정 수지 비율을 할 때는 순수입 때 이제 순지출 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순수입이 안 잡힙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근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걸 잡아놓고서 세출은 또 그대로 지역개발 사업 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입에서는 이걸 제외하고 수입을 잡고 지출은 다 이제 지출 금액을 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 그 적자가 전환이 됐고 다만 이제 문제가 이제 금년도도 재정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역개발 기금에서 한 330억 지금 편성을 했고 추경 때 또 지방채를 처음으로 또 발행을 합니다. 한 300억 정도. 그러다 보면 한 630억이 또 이제 금년도 차입금이죠. 이제 그게 편성이 되면은 세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도 내년도에도 아니 금년도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문제가 또 내년도가 또 지금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내년도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 한 736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뭐 공원이라든지 계획시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500억 정도도 빌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236억이 또 차입금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2017년도 800억 했는데도 적자가 한 마이너스 한 4% 맞는데 내년도도 아마 적자가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기 재정계획상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지방채를 한 300억대로 받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소 좀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지방채를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 재정 이기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이기는 지방 재정 법령상 보시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 그걸 이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25%면 이제 주의단체고 이제 40% 이상이면 심각단체로 그렇게 되고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 한 7.6%입니다. 근데 지금 차입을 하고 내년도 또 736억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은 14.8%까지 올라갑니다. 지방채 비율이 예산 대비. 다만 이제 전국 평균이 지금 13.5%인데 내년도에는 또 각 지방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든지 뭐 시설 해소를 위해서 지방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국 평균도 내년에 보기에는 한 14%로 갈 걸로 보는데 아직은 이게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재정은 어렵지만은 뭐 재정 아직 이계상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상수지 비율이 73.07%로 이제 동영 단체보다 한 4%더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저기 조직이라든지 인력 증가 그리고 공공시설물 증가 이게 한 10% 정도로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수익 자체는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아마 이 비율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공공시설물 이런 인수비용도 계속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불필요한 경산 비용 이런 부분도 절감이나 감축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비용 가지고 감축이나 절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경상 세수입 쪽에 예를 들면 복음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사용료를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공공요금 자체가 저희가 좀 타시도입에서 좀 낮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0원인데 인근에 뭐 대전이나 이런 데 보면 1,300원, 1,400원 청주는 뭐 내년도에 1,500원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런 공공요금 자체도 좀 인상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건의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윤태석 박사님한테 아까 지방 보조금 비율이 지금 6.17% 예, 광역시 저희가 평균하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광역시 평균은 2.79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높은데 아까 박사님도 발표했다시피 지방 보조금 자체는 대부분 이제 기초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농민들 보조금 주는 거 사실 광역당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광역시는 비율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고 저희는 이제 기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비율이 한 6% 넘게 나타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보조금 비율 자체를 평가할 때 지금 6%였는데 좀 18년도부터 8%까지 지금 또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표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행안부에도 계속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지방 보조금 비율을 보통 이제 조기 집행할 때는 저희가 방역이지만 제주도하고 기초 목표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용을 하던 거 아니면은 이 지표 자체를 저희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보조율 증가율로 좀 반영을 해 보조율 증감률이라고 이제 보조금 증가가 많이 되면 안 좋고 감소가 되면 좋은 지표인데 이 지표는 저희가 상당히 좀 감축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금년에도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좀 비중을 좀 상향하는 걸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지표 관련해서도 연구원에서 행안부에서 아마 또 지방기 연구원에다가 지표 개선 관련 회의도 하고 할 텐데 윤대석 박사님 권유를 드린 게 이 지표를 꼭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그 세종시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 담당관님이시다 보니까 본인의 그동안의 그 바람사항이라든가 느낌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자리가 귀한 자리이니만큼 그 담당관님의 그 말씀을 경청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주제 2와 관련해서 김민혜 사무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재무분석 진단 결과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수정이 좀 가능하다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투명성 부분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아까 그 자료를 보고 저희 시가 다른 시의 그 평균보다도 이제 훨씬 바닥에 이제 못 미치는 그런 걸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그 자료를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재무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면 이제 회계 처리 과정에 이제 투명성이라고 이해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이게 세종시가 낮다 하는 게 이게 보이면 이제 결산서의 공시 현황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좀 그 세종시 재무회계에 대한 신뢰성 또한 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수정이 가능하면 이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자체 결산서는 원래 이제 그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 시 홈페이지가 14년도에서 15년도에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8년도와 19년도에 걸쳐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 현재 이제 공시된 결산서는 14년도와 16년도에서 이제 18년도 거까지가 사실상 공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13년도까지는 재무제표가 별도로 작성을 돼서 공시가 됐었는데 14년부터는 결산서 안에 그 재무제표가 포함돼서 지금 공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홈페이지 아마 개편 과정에서 이 기존에 저희가 공시는 다 해놨는데 그 자료들이 이제 일부 소실된 거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지금 이제 다시 공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시스템에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바로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 진단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분석 결과를 좀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저희가 공시는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료상에 보면 이제 부채 세부 내역에서 그 기타 비유동 부채에 이제 기타로 저희가 그 표기된 부분이 이제 금액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세부 내역 공시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자체 재무회계 운영 기준상의 기타 비유동 부채의 관리 과목은 이제 장기예수 보증금이라든가 장기 선수 수익 등 해서 6개 관리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시의 경우는 그 장기예수 보증금하고 그 외 과목은 없고 그 기타로 구분된 그 관리 과목에만 해당되는 그런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 재무제표의 작성상 표기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세부내역 공시는 그 재무제표에 사실상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이제 기타로 지금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부내역 공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 결산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별도로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 현황의 기타 비유동 부채 부분의 세부 내역을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 보고서를 좀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서 작성 시 세종시의 그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장순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점점 길어지네요. 그래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재무 분석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기업회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분석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또 기업회계에서 활용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은 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좀 미시적으로 수치 분석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의 수치를 보면 그 인구 증가율보다 사실은 이제 총 자산 규모라든지 총 수익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뭐 세종시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서 얻는 혜택인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 부처가 이전 중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 또는 정치적인 여건이 좋아서 발생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를 보면 그 뭐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는 증가 추세에 있고 산업, 중소기업, 보건, 문화 및 관광 이런 부분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것도 그냥 수치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결과가 그 지금 시의 그 정책 방향이 미래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현실 지향적인 것인지 그리고 뭐 지속 가능성하고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건지 이런 의미를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뭐 그 건전성 영역 중에 총부채 뭐 대비 차입부채 비율은 개선되고 있고 나머지 4개 지표는 다소 하락에도 불구하고 특별광역시의 평균 대비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아까 그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원인이 있을까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인구 밀도라든지 혹은 뭐 면적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작아서인지 예산 규모가 달라서인지 이런 어떤 특수성이 반드시 통제된 다음에 분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7페이지를 보면 뭐 지속 가능성 영역하고 다음 페이지의 차입부채 비율이 2016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일시적인 하락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31페이지에 보면 그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및 채권액과
민관 공동 출자 기업에 대한 출자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민관 이제 이 합작한 형태인 것 같은데 이걸 제3섹터로 불러야 될지 준민영화로 불러야 될지 어떤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부의 공익성과 민간의 효율성이 합쳐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어떤 협작 투자가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되면은 정부의 비효율성과 민간의 그 사익성 그러니까 영리성만이 만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수익 창출 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얘가 이런 어떤 민간 투자랑 관련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좀 많이 적응왔는데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까지 정부회계학 기참하면서 이런 행사도 많이 했고 내분하다가 올해는 저 기업회계 쪽에 그 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우리 정 회장님께서 토론을 못하게 해서 다시 이거 살펴보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제에서 이제 재무분석 컨설팅을 하는 시작을 했고 이런 좋은 그 제도 그다음에 이제 좋은 그 분석들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행히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그 오곽형 형태의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그래도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 경영 분석에서 그 사용하는 툴인데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고맙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정보라는 것은 그 이용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세종시 재무분석 정보가 이 정보의 이용자가 과연 누구냐? 주민이냐 아니면 세종시 공무원이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그 이용자가 이제 주민이라면 주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좀 그 시정 가치라든지 시정 목표 중에서 좀 와닿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물론 이제 이상적이지만 제가 무책임하지만 그런 대표적인 지표를 발굴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이 발표문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주로 하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분석을 계속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잘못되면은 굉장히 세종시의 이 상태로 나면 굉장히 모든 지표에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자체거든요.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기업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요즘 비교 안 합니다. 과거에는 LG전자하고 비교했다가 요즘은 워낙 탑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런 자기 모순적인 행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현황 분석, 어떤 재무 분석은 이 정도로 하시고 우리 시계열적이나 아니면 횡단면적으로 아까 우리 부시장님하고도 말씀을 하는 기회를 아까 보니까 세수 수입이라든지 취득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세종시 자체만의 케이스 스타디라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 이기현 박사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상태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이제 전망해보는 오히려 세종시만의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물론 이제 재정 상태는 아마 워싱턴 DC보다 세종시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일종의 벤치마크가 우리나라 도시가 안 되는 거죠, 지자체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새로운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에 윤 박사님과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뭐 저도 이제 회계학자이기 때문에 발생주의, 복식부익을 강조하지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그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장단점은 서로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체제에서 서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및 적용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노고에 격의를 펴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제 1번, 2번, 발표 1, 2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발표 관련해서, 토론과 관련해서 혹시 발표자 중에서 이렇게 코멘트 하실 점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없으십니까? 네, 첫 번째 없으십니까? 네. 그 시간 절약하는 데만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발표 1, 2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요. 발표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3은 김동완 교수께서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좀 절약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두 발표는 세종시하고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모든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종시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서 관심 있게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생, 이준 학생이랑 제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발생주의 결산제도, 발생주의 결산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해서 중앙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뭐 아까 많이 얘기 나오셨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발생주의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떠냐? 예산도 발생주의로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문들이 좀 있는데요. 지방 수준에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예산제도라는 건 뭐냐? 뭐 발생주의 결산은 대충 이해할 수 있는데, 발생주의 예산이라는 건 뭐냐? 발생주의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금 비용뿐만 아니라 비현금 비용, 또 추정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산 편성 시에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재정 상태표, 또 재정 운영표가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예산을 짜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비용이 얼만큼 들 건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예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 연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회를 보면요, 해외 물론 발생주의 결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많이 있고요, 발생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호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발생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기 예산, 정기 실적, 그다음에 단기 예산, 그다음에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산 운영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 비용뿐만 아니라 비현금 비용, 여기 뭐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같이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태표도 5개 연도에 걸쳐서 추정 재정 상태표를 만들므로 해서 이 예산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재정 상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짜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재정 효율성 제고,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 제고, 그 다음에 예결산 불일치가 없어진다라는 3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오는 재원,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원천과 이용이 사용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숨겨진 비용, 비연금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 시각을 제공하게 되고 또한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후에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 또 주민의 정책 참여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책 참여를 통해서 또 효율적인 사업을 집행을 함으로 해서 재정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 측면입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지출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조달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사에 진입하고 있고 또 이 노동 인구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지출은 확대되고 세수는 감소되는 그런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미래 비용, 비연금 비용까지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좀 시각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출 계획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제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결산 불일치 공복은 예산은 지금 결산은 현금과 발생주의로 두 가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금은 예산은 현금주의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일치되는 부분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첫 번째는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추정이나 그다음에 예측의 정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도적이진 않지만 오류의 가능성, 예측의 오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 정보의 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정보 혹은 조작 왜곡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제공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 왜곡 가능성이나 추정의 오류 같은 거는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고 결산해서 또 어떻게 이 추정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이 부분은 크게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편성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결산 현금주의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발생주의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 좀 시간이 지나고 정책 담당자나 혹은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또 민간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부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도입을 사실은 하고 하자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더 서류를 만드는 그냥 형식적인 도입으로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라든지 또 시민 일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와 같은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와 평가, 피드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입 방식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크에 의하면은 두 가지 이 분석 도구 그냥 단지 발생주의 예산을 해서 이 참고하는 수준 그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효용성,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 결정 규칙으로서 발생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전 재정 성과 관리 역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발생주의 결산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입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지자체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생주의 예산을 그러면 실제로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그냥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회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경우 지금 현재는 이제 건설 비용에 대해서만 실제로 이제 현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관련된 비현금 비용 혹은 잠재적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부산 같은 경우에 BRT 구축 관련해서 건설을 하는데 기존의 어떤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소송이 돼서 손해배상을 한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단지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잠재적 부채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용을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 인건비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현금주의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만 공무원의 인건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의사결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공무원 급여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연금 비용이라든지 또 퇴직 급여 비용 물론 지금 연금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제의 어떤 그런 그 확산이나 혹은 제대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도 언젠가는 좀 분리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비현금 비용 또는 미래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이런 공무원의 정원이나 급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이 어떤 경우에는 실제 현금 지출이 단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한테 많은 편익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자산 건설 사업 같은 경우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발생주의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자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의 지출이 아니고 자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또 시민들이 이걸 우리가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고 앞으로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취득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그 예산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지금 광주의 얘기인데 광주 같은 경우에 뭐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막대한 8,700억의 막대한 비용이 그냥 앞에 가려져서 이 의사결정을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게 되면 실제로 자산의 취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 이런 쪽에 어떤 비용이 장기적으로 배분되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그런 단기의 어떤 비용 지출보다는 장기적인 NPV 입장에서 예산 사업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발생주의 결산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도입을 했는데 발생주의 예산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 효율성이나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내년 1월 1일부터 이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이 이제 발효가 되고 있는데요. 발효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성능개선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하고 좀 시너지가 이루어지면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 어떤 성능 개선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토론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41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간략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선 토론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계신 분이 이상열 교수님이십니다. 제 왼쪽으로.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그 한국공인회계사의 윤정원 회계사이십니다. 예. 그다음 전중열 교수님이십니다. 예. 토론 순서는 방금 소개시켜 드린 대로 끝에 이상열 교수님부터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보환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목이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된 효용이 이제 재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예결성 불일치를 감소시킨다는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정보 생산자와 이제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된 것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입되었을 때에 대한 어떤 유용성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는데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정보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증가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그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과연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효익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아까 김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이제 예결산이 있고 그다음에 결산 보고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회를 통한 과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정보를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이용하려고 하는 유인은 민간 부문에서의 어떤 발생주의 예산 또 발생주의 결산과 관련된 정보 이용자의 정보 이용과 관련된 유인과는 굉장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이러한 새로운 정보 생산 비용을 들여서 발생주의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공시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조금 더 효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결국은 주민 참여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살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들을 본인의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감시 차원이든 아니면 다른 의사결정이든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의 운영이나 또 이런 공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 참여할 수 있는 단순히 의회를 통한 결산 이런 그런 형식적인 제도권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공청이나 이런 형태도 좀 오픈 형태 주민 참여 형태의 이제 정보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윤정원 회계사님. 연구 주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서 찬찬히 살펴볼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은 저희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거창하게 들려서 그 말 자체가 좀 겁을 그러니까 이용자나 아니면 정보 생산자 측면에서 겁을 내게끔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앞에 설명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예산 수립 시에 발생주의로 생산되는 회계 정보를 발생주의 회계 정보를 반영해내는 것 그것이 뭐 감가상각비든 아까 이제 비현금 비용 중 일부든 몇 가지 한두 가지의 아이템을 처음 시도함으로써 저희가 그 말씀하셨던 소기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 건전성을 그러니까 뭐 결국 발생주의 정보라는 게 미래 그러니까 forward looking information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기초 그 실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런 정보들을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아까 이제 실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보다도 어떤 정보를 우리가 예산에 뭐 반영해서 편성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저희가 했을 때 좀 더 빨리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뭐 그 인건비 이슈를 저희가 보여준다던가 또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그 소송이나 관련된 비연금 미래 비연금 지출을 예산에다 직접 편성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한두 가지 이슈만 자꾸 저희가 좀 목소리를 낼 때 의회나 어떤 그 법률 집행자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예결선 정보 매칭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되게 슬픈 게 현금주의 현금주의 예산 정보 우리 예산서 보면은 전기 예산 편성된 내역하고 단기 예산 비교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호주 사례에서 보면은 에스티메이트 리저트 나오잖아요. 그게 보니까 아직 결산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결산 정보를 그 중간에다 끼워놓고 이제 전기 올해 예산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지금 현금주의 입장에서도 저희 예산서 할 때 전기 현금주의 예산하고 단기 우리 결과 저희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 넣고 단기 예산 넣어야지 저희 지금처럼 이 순세계 임용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런 이슈들 해결할 수 있고 예산 추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발생주의 정보를 꼭 써야지 된다기보다 매칭 이슈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매칭 이슈에 대해서 그 개선하는 그런 프랙티스가 빨리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중렬 교수님. 예, 서울과기대 전중렬 교수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토론에 앞서서 그 정창훈 회장님하고 그 이전에 김희배 회장님 또 여기 앞에 많이 계시는 전임 회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아마 정창훈 회장님이 숙소로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등재지로 승격이 됐습니다. 정부회계연구가. 그래서 여러 그 전임 회장님들 노력과 또 현 회장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노고를 저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발생주의 예산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한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로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좀 제시를 좀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지금 연구가 아니고요. 실제 도입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니겠는가. 지금 뭐 논문에서도 도입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을 물론 제시를 하셨지만은 현재 우리 재무회계 결산 예산이 아니고 복지국이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여러 사람들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특별히 그 실무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심이 좀 많이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정부회계학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과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복지국에 대해서 과연 유용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끊임없이 지금 왈가왈부하고 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점에서 예산 가지고 지금 발생주의로 가겠느냐 연구의 목적으로서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도입의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논문의 서론의 한 중간 부분에 가상의 예산서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 논문의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뱉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논문에서 표 5를 한번 같이 보시면 거기 이제 도시 BRT 구축 사업의 발생비 예산안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손해배상 금액 이것이 이제 비현금 비용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발수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관련돼서도 발생비 예산안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시가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숫자로 한번 제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관련된 그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관련된 얘기인데, 표 6을 같이 보시면 여기 이제 현금주의 예산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 표 7하고 표 8이 이제 그 추정 재무제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는 제가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 표 6에서의 그 현금주의 예산에서 아까 그 2019년도 소요액이 114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표 8의 추정재무제표 추정재정 운영보상의 실제 비용 148억이 적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 현금 예산안이 더 많이 잡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 제시가 되어 있는 수선 유지비 사회기반 시설, 그게 이제 표 8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48억만 가지고 현금 그 예산안에 비해서 현금 예산이 많이 잡혔고, 그다음 발생비 예산안에서 적게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는 물론 자산으로 계산된 여기 68억 이 부분도 현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 여러 곳에서 비현금 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발생주의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아까 얘기한 뭐 BRT 사업의 손해배상 이거에 관련 것도 비현금 비용이다. 또 공무원 인건비의 그 연금 관련된 비용도 비현금 비용 이런 말을 쓰셨는데,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만 더 적절한 어떤 표현을 찾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손해배상 비용이라든지 연금 인건비에 관련된 거는 비현금 비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미래 현금 비용입니다. 미래 현금 비용. 그럼 현재로 본다 그러면 부채를 유발하는 비용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비현금 비용 하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감가상각비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혼돈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부채 유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부채로 계상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 쓰시면 보다 의미가 적절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혹시 발표자께서 코멘트하실 거 없으시죠? 예, 감사드리고요. 이미 벌써 저희한테 요구된 그 시간이 벌써 그렇지만 혹시 그 플로어에서 발표와 토론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 과 관련된 모든 발표와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